1969년 1월 7일 정오 무렵 27세의 하버드 박사과정 학생인 제임스 험프리스는 시험을 마치고 서둘러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시험을 끝낸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낄 틈도 없이 그의 머릿속엔 온통 결석을 한 여자친구 제인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고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3세의 제인 브리튼에게 오늘 시험은 수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학교를 빠질 리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아침부터 제인에게 2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고 학교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임스는 학교에서 나와 여자친구의 아파트가 있는 유니버시티 로드까지 약 15분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마 그녀가 아팠거나 늦잠을 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전날 밤 10시 30분경에 제인의 아파트에 왔으며 약 1시간 동안 제인과 시험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제인의 아파트를 떠난 지 거의 13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는 다시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옆집에 살고 있던 제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던 던과 질 부부가 복도로 나왔고 제임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인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그녀를 찾으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들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오며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엌 창문 중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제임스는 지난밤 떠날 때 창문이 닫혀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다름없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서자 미동도 없이 침대에 엎드려 있는 제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잠옷은 허리까지 올라가 있어 하반신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고 얼굴은 모피코트에 덮여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걷어내는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제임스와 옆집 부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제인의 아파트를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집안을 뒤진 흔적이 없었으며 제인의 귀중품이나 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가 키우던 거북이와 고양이 역시 무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제인의 방 곳곳에서 혈흔을 발견했지만 대부분이 침대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녀가 잠든 사이에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인이 몹쓸 짓을 당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뾰족한 끝을 가진 무기에 의해 얼굴을 심하게 가격당했고 그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제인 브리튼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제임스와 옆집 부부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에 제인과 밖에서 데이트를 한 후 밤 10시 30분쯤에 같이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갔으며 그는 그곳에서 제인과 대화를 하면서 1시간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옆집 부부는 제임스가 집으로 돌아간 직후 제인이 옆집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로 찾아왔고 셋은 함께 체리주 한 잔을 마신 후 새벽 12시 30분쯤 제인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2명의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건물 관리인의 7살 딸로 전날 밤 9시쯤 화재 대피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단은 건물 중앙 정원에서 시작되어 제인이 부엌 창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즉, 범인이 이 경로를 이용해 제인의 아파트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로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부엌 창문이 열린 상태였던 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7살 소녀가 소리를 들었다던 9시는 제임스와 제인이 함께 아파트로 돌아오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했다면 제임스와 제인이 도착했을 때 열려있는 창문을 보고 이상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게다가 옆집 부부는 가끔 냉장고 공간을 빌리기 위해 제인의 집을 드나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제임스와 제인이 함께 집에 돌아오기 전에 제인의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아파트 주민으로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경 한 남성이 제인의 아파트 건물에서 황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는 그 남성의 키가 약 180cm에 몸무게는 약 75kg으로 보였으며 매우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 남성이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날은 비가 오고 있었고 목격된 남성이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해 뛰어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2명의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그녀가 살고 있던 아파트 주변은 수많은 기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로버트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재판 소식보다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큰 주목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제인의 가문이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인의 아버지인 제이 보이드 브리트는 당시 명문 여자대학교인 레드클리프 칼리지의 행정부총장이었으며 역시 학계에 몸담고 있었던 제인의 어머니는 레드클리프 고등연구소에서 중세역사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망 높은 가문의 딸이 잔혹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언론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유망한 미래를 꿈꾸던 제인 브리튼이 자신의 집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곧바로 하버드 박사과정에 입학한 엘리트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의 여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잃어버린 도시 카르마니아를 찾는 고고학 탐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이란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살인사건이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인의 죽음 이후 사건 발생 2년 전에 아파트를 매입한 하버드 대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제인이 거주했던 아파트의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5개 출입구 중 대부분이 자물쇠가 고장나 있거나 아예 없는 상태였으므로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 상황도 마찬가지로 많은 세입자들이 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너무 낡고 허술해서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제인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살았던 내내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문 역시 외부에서 쉽게 열리는 구조로 한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화재 대피 계단을 이용해서 쉽게 창문을 열고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사실은 제인이 살해된 아파트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63년 제인의 아파트 2층 아래에서 살고 있던 대학원생 베벌리 세먼스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교살자로 알려져 있던 알버트 디살보가 베빌리 세먼스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한편 외부의 압력이 거세지자 경찰은 가능한 모든 단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의 개인 전화번호부를 샅샅이 뒤져 아직 조사하지 않은 인물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심지어 그녀의 장례식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여름 이란에서 제인과 함께 고고학 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친구들은 탐사를 이끌었던 클리포드 칼로프스키 교수와 제인 사이에 로맨틱한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으며 교수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제인이 그의 아내와 대학에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제인의 친구들은 그녀가 교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클리포드 교수의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입증되면서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치 도시괴담처럼 사건을 둘러싼 각종 추측과 음모론이 떠돌았습니다. 경찰은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경찰서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수사 정보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 초 제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던 50세의 미망인 에이다 빈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에이다가 살던 아파트 역시 보안이 허술했고 일부 출입구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으며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나이트 가운이 허리 위로 올라가 있었고 머리는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행 수법이 제인의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았기에 사람들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섣불리 동일범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유력한 용의자는커녕 결정적인 증거조차 찾지 못한 채 제인의 사건은 오랜 시간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남아있던 단서들마저 하나둘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수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결국 케임브리지 경찰은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매사추세츠 주경찰에 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새로운 수사관들이 간헐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명확한 용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혁신적인 DNA 분석 기술이 등장하자 미제 사건을 새롭게 담당한 형사가 제인의 사건 자료가 담긴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 샘플이 보존되어 있었고 형사는 이를 과학수사대에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DNA 분석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2006년 다시 한번 DNA 재검사가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단서 하나 없이 시간만 흘러가자 수사관들은 마침내 제인 브리튼 사건이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사건을 잊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자 출신의 베키 쿠퍼와 전직 언론인 마이클 위드머였습니다. 베키 쿠퍼는 2009년 하버드 대학 학부생 시절에 처음 제인 사건을 접했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기자가 되면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건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이클 위드머는 1969년 언론사에 입사한 지 단 이틀 만에 제인 브리튼 사건을 담당하게 된 기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기자 인생의 출발점이자 평생 잊지 못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은퇴한 후 그는 다시 제인의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키와 마이클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지방검찰청을 압박했습니다. 둘 다 검찰청에 제인의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까지 불사하며 미제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2017년 법정 심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검찰은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고 DNA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충분한 유전자 물질이 확보되어 남성 특정 유전자 서열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열을 미국 연방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결과 한 명의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클 썸터로 2001년에 수감 중에 사망한 강간 전과범이었습니다. 생전 마이클 썸터는 두 차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두 번째 강간은 첫 번째 사건으로 복역 중에 탈옥해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DNA는 1970년대 초 케임브리지에서 발생한 두 건의 미제 성폭행 살인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가 첫 번째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DNA는 또 다른 미제 강간 사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클 썸터는 1950년대 어린 시절을 케임브리지에서 보내며 이곳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제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의 여자친구 역시 케임브리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이클이 범행 당일 가석방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제인을 우연히 목격한 후 미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건물 보안이 허술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화재 탈출용 계단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제인의 아파트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부검 결과 제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았지만 술을 마신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귀가한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변을 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제인이 사건 당일 밤 옆집 부부의 집에서 체리주를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왔고 그 직후 참혹한 일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이 범행을 저지른 후 침입 경로와 동일한 화재 탈출 계단을 이용해 도주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경 한 목격자가 허겁지겁 도망치는 남성을 보았다는 증언과도 일치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11월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세기 동안 미제로 남았던 제인 브리튼 사건의 범인이 마이클 썸터로 밝혀졌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록 범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 법정에서 직접 심판받을 수 없었지만 검찰총장은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표하며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